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네. 댓글 소개 이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어렵게 모셨거든요. 어렵게 모신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생업의 직장이 네.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시구나. 네, 책걸상을 위해서 서울을 일부러 올라오셨다고 거짓말을 치면 안 되겠죠? 서울 올라오고 맞아요. 지금 강의하러 내려가야 돼요 원래. 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최근에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라는 근사한 책을 쓰신 양승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양승훈입니다. 네. 네, 양승훈 선생님은 지금 그 창원 마산이죠. 예, 그러니까 2009년에 창원 마산 그 진해가 합쳐가지고 통합 창원시가 됐고, 이제 저는 그쪽에서 마산 지역에 있는 건데, 마산 가가지고 또 당신들 창원 사람 아니냐 이러면 화냅니다. 화내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창원인데 네. 그렇죠.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은 마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구도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옛날에 원래 마산시의 합포구였는데 합포구 회원구였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그 원래 마산에 연구가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일가 친척 중에 사돈의 팔촌을 다 해도 경상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연히 모를 것 같은데 마산은 왜 마산이에요? 거기 뭐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말맞자 맞고요. 네. 말맞자 마산이고, 그쪽이 이제 몽골로 나가는 말을 조달하던 그쪽이어서 이제 최종적인 그 공출지였기 때문에 그쪽이 마산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말이 오가는. 네. 역시 나 진짜 모르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네. 거기까지는 합니다. 저 문사철 이쪽이잖아요 지금. 네. 전공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JYP 같은 인간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 마산에 생겼다. 네. 그럼 이 동네 이름은 왜 마산인가? 이런 꼭 찾아보거든. 약간 비슷한 계열의 사람인 것 같다. 네. 원래 마산 가기 전에 몰랐죠? 왜 거기가 마산인지. 전혀 몰랐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경상도의 지명을 거의 몰랐어요. 부산도 저는 30살에 처음 가봐가지고. 그 이력이 네. 되게 독특하다고 그럴까요? 공부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부는 정치학 전공했고, 석사는 문화인류학 전공했고, 박사는 이제 과학기술정책이니까 그 박사학위 지금 이제 수료는 했고 논문 쓰고 있는데, 마침 아마 공학 박사일 거라서 학위가 그냥 뭐 들쭉날쭉 지밤대입니다. 네. 정치학으로 학사를 하고 인류학으로 석사를 했는데 네. 박사는 공학 박사가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되죠. 네. 그 사실 양승훈 교수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는 몇 년 전에 그 책. 네, 몇 년 전에 2019년에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이 한국출판문화상 네, 맞아요.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사회학회 학술상도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고,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잘 쓴 책이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필명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알았었어요. 뭐 YG는 되게 세상 사람을 다 알잖아요. 네, 책걸상 출연하신 분들 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은. 뭐 없진 않지. 가끔 네. 있었지. 왜냐하면 그 인류학을 이제 JYP랑 YG 모교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모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런저런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양승훈이라고 하는 되게 똑똑한 친구가. 똑똑한 맞습니까? 똑똑한 맞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쓰시죠. 똑똑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되게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재기발랄한 친구가 글도 잘 쓰는데 뭐 앞날이 되게 유망해 보인다, 이런 추천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 양승훈 교수가 당시에 그 석사과정 학생 연구자의 신분으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공장에서 펴내는 프레시안에 기고 같은 것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저랑은 약간 느슨한 인연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계속 그냥
발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너무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2019년이니까 요거는 30대 쓴 책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는 뭐 우리 나이 38 뭐 이랬으니까요. 네, 이제는 40대가 됐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또 독특한 경험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인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요? 예, 네. 조선소에 5년 근무를 했죠. 어디요? 그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 지금 예전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네. 옥포조선소였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를 JYP가 읽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바로 이제 드러나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네, 못 읽었어요. 사실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가 그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옥포조선소에서 5년간 근무를 했잖아요. 그 인류학자들은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필드 뭐 예, 현장 리서치? 연구야, 필드워크. 필드 워크. 네. 그 이제 그거 하러 뭐 저 오지에도 가고 뭐 네, 여기저기 네, 네.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 체험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아니면 뭐 일종의 위장 취업을 한 겁니까? 위장 취업은 아니고 돈 벌려고 갔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해 궁금함은 있었어요. 대공장에 대한 궁금함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대공장이라고 하면 10,000명 이상씩 근무하는데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가려도 돈도 없고 해서 한 1, 2년만 가서 돈을 벌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조업체들만 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금융이나 서비스 이런 데는 별로 원하지 않고 대공장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원했는데 붙은 데가 이제 조선소여가지고 조선소에 가서 1, 2년만 근무하려고 그랬는데 월급 마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선소가 돈을 제일 많이 줄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조선소가 망할 뻔한 때 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조선 산업이 15년까지 완전 초호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해양 플랜트 위기로 이제 뭐 이제 구조조정하고 뭐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못 나왔죠. 이제 나중에는 약간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제 악이 받치고 약이 올라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사실 부서는 되게 좋은 데에 있었어요. 계속 핵심 부서에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기획 조정하는 데도 있고 뭐 처음에 인사에 있고 뭐 그다음 홍보도 좀 하고 이래서 그런 데 있으면서 좀 넓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조선소가 너무 어렵고 근데 그때 생각이 왜 이 꼴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놀라 그랬는데 어쩌다 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다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가 그 공간 배경은 거제고요. 그리고 그 이 중공업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키워드랑 이제 직결되는 분들이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죠. 근데 막 정치학이나 문화 인류학 공부한 사람을 조선소에서 뽑아준 게 일단 신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쪽에도 이제 인사팀이 있잖아요. 인사팀도 있고 제가 지원할 때 이제 인사팀에 지원을 한 건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아니죠. 저는 지원은 이제 영업을 지원해서 영업으로 처음에 이제 뭐가 됐는데 그쪽에 이제 어필할 때 뭐 외국어 점수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군 생활도 미군 부대에서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어필해서 갔는데 전공을 보더니 문화인류학 이러니까 이제 문화 갖고 노무관리 또 이렇게 바로 이제 점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입사원 연수 받고 있는데 갑자기 너 부서가 결정됐다 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래가지고 어딘데 그랬더니 인사 노무 이런 거 하라고. 합격자 중에 네. 인사나 노무랑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전공이 예, 맞아요. 그 인류학이었나 보통은 이제 보다. 다 경영학과 나온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네. 경제학과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 책걸상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서 그 약간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외국의 글로벌 기업만 하더라도 인류학과 졸업생들, 특히 문화인류학과 졸업생들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인류학과 TO도 있어요. 네. 인류학 박사들 굉장히 선호하고. 네. 그 오늘 이제 양승훈 교수 온다 그랬더니 우리 책걸상 같이 고정으로 자주 나오는 김원비 작가가 아, 네네네. 네, 알아요? 아, 예, 몇 번 얘기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했다가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YG가 소개해 준다고 해갖고 연락은 됐는데 그 뒤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이 술 먹기로 했는데 네, 맞아요. 언제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인 거죠, YG? 그래서 날짜를 얘기했더니 그날은 안 된다고. 이날은 안 된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데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를 너무 재밌게 잘 네. 읽어서. 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조선소 이야기였는데 제목이 유토피아니까
거기 되게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무슨 그러니까 약간 유토피아- 역설적인 제목이죠. 예,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원래 유토피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건데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 신기루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황당하게 지금 일들이 계속 어그러지는 이 상황. 왜 우리는 그냥 일만 했는데 왜 우리는 어렵지? 에 대해서 뭔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토피아라는 제목을 쓴 그러면 거죠.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뭐 혹은 위기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해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업에 대해 그러니까 두 가지는 최소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왜 지금 어려워졌지에 대한 제가 답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일하는 사람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업을 조우했고 그다음에 퇴근을 하고 나서 내가 접하는 이 산업도시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 얘기에 좀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출근해서는 그냥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대기업인데 나갔을 때는 거제란 말이죠. 거제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도시 자체가 남초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그 소득에 의존해서 살기도 하고 딸들은 대학교에 진학할 때 그냥 떠나서 안 들어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균형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하청 노동자들도 있고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손님처럼 이제 굉장히 고학력자들을 데려오려고 만달이 났었는데 그 친구들은 쉽게 떠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제 아울러서 지역 그다음에 산업 뭐 그다음에 사람의 관점에서 같이 엮어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번에 새로 쓰신 책은 울산 디스토피아입니다. 네. 부제가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쇠락하는 산업 도시와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 등. 결이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앞에 책이랑 어, 이름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정반대로 붙어 있지만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내가 앞에 걸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질문하는데. 중공업 도시의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술적인 엄밀한 분석이 있는 건 맞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에세이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경험담이죠 거의. 에세이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책의 소스가 보고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고서였던 것으로. 저 이번에 울산 디스토피아는 사실 에세이 느낌은 매우 적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사회과학 책에 좀 더 가까운. 그때는 인류학 전공자로서의 좀 물이 남아 있을 때고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정책 연구자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우리가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걸 쓴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기록을 가지고 내가 일정한 수준의 분석을 하는 거였다. 물론 이번에 또 이제 현장 연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정책 연구의 관점에서 좀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 관점에서 쓴 포지션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책을 글을 읽는 맛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미는 없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빨리 읽히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계속 너무 계속 밀도가 높아가지고 빨리는 안 읽히더라. 뭐 결과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책을 두 권 다 읽어본 저로서는 그 중공업 도시의 유토피아의 장점이 이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JYP도 저한테 확인해 준 게 JYP는 전작을 안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를 권했을 때 책은 엄청 재밌게 잘 넘어가는데 라는 게 이제 첫 반응이셨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 절반 이후에는 속도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표나 데이터가 좀 많고 네네네.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보고서 느낌 그런 부분이 뒤쪽은 조금 강했는데 앞쪽은 뭐 굉장히 재밌게 한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 네, 사실은 거기까지만 읽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뒷부분에 뭐 대안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연구자들을 위한 리포트 느낌이 좀 정책가들을 위한 혹은 정치인들을 위한 리포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책이 4부인데 3부까지 읽으시면 되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읽는 맛을 읽고 4부는 사실은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도 마지막에는 좀 뒤에 가이드가 있긴 있어요. 정책을. 근데 뭐 그거는 그때는 그냥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쓴다.
뭐 근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논쟁을 하려고 제가 포지션을 잡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런 서술을 하긴 했죠. 그래서 책걸상에서 지난 8년간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와 가장 결이 비슷한 책을 딱 한 권만 꼽으라면 마강래 교수님의 지방도시 살생부 네. 같은 책이 이 책이랑 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문제의식이나 혹은 뭐 일부 해법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책 어딘가에도 마강래 교수 이름이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되었죠. 네. 네, 맞아요. 그나마 조금 더 비슷한 책 또 하나 찾자면 뭐 조영태 교수의 정해진 미래. 정해진 정해진 미래 미래. 뭐 네. 이런 책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방송한 책들 중에서만 네. 보면 그 조용태 교수의 정해진 미래도 그렇고 마강래 교수의 지방도시 살생부도 그렇고 읽어보신 청취자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잘 읽히잖아요. 네. 네, 한국 사회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각책 범주에 들어가는 몇도 그 책들만큼이나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도 잘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책 약간 벽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일단 네. 들고서 읽어보면은 오 하면서 또 새로운 독서 경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쇄 발행일이 올해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점에 깔린 지 한 달여 지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1세는 사실은 물량을 지금 뭐 몇십 부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 소진해서 2세는 제작해 놓은 상태인데 네. 이제 다 완전 소진되면 이제 2세가 풀릴 거고요. 그 뭐 2세 제작한 지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국 가족의 유토피아 약간 그 알려진 저자의 이름으로인지 조금 많이 빠르게 팔리다가 지금 뭐 그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태고 1세를 3,000부 찍었거든요. 오, 네. 3,000부 거의 이제 다 팔았다고 보시면 부키는 3,000부 찍는군요. 아니면 양승훈이라서 3,000부 양승훈이라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1쇄를 3,000부 찍는다는 거는 이 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그 부키 대표님께서 양승원 교수님이랑 이 책 계약할 때쯤에 저랑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읽으면서 뭐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도 뭐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네. 이런 또 역사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거 좀 감탄하면서 본 부분도 있고 한데 많이 알게 됐지만 네.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부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왜 처음 울산에 주목을 하셨는지, 왜 울산인지. 네. 그 울산은 뭐 제가 거제를 제가 보면서 거제는 사실 크지 않아요. 거제는 일하는 사람 많죠. 일하는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많을 때 한 13만까지 일했었으니까 인구가 25만이거든요. 네. 일하는 사람이 13만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조선 산업 조선소, 관련이에요. 예, 관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란 단일 업종만 영위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반면 울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3대 산업이 있잖아요. 조선도 세계 1위, 자동차는 세계 3위, 석유화학도 클러스터 전체로 하면은 세계에서 5위권. 자동차는 세계 3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전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분기에 폭스바겐 그룹을 넘어섰다. 세계 2위가 됐더라고요. 그래. 네. 아마 올해 2위 될 거예요. 제가 네. 작년에 들을 때도 24년에 2위고 30년에 1위라고 이렇게 뭐 임원들이 물론 이제 그 오너한테 보고할 때는 가장 좋은 전망을 보고하겠으나 그렇게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정도에 영위하는 곳은 어떨까? 이제 산업 도시가 이렇게 한 산업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면 어떨까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울산은 1등이거든요. 어떤 기준에서도 사실은 그 제조업 클러스터 중에 1등이고 요즘에 이제 2등이 천안 인근에 있는 천안아산 인근에 있는 쪽이 2위 지역이 됐는데 그럼에도 1등이고 동아시아 전체로 봐도 한 선전 정도를 제외하면은 최상위권 제조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는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들여다 볼수록 이게 골치가 아프구나. 이게 정리를 하지. 그리고 예를 들면 거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그 동남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조 부품 업체, 기자재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건 봤는데 울산이 힘들어지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산업
군들이 다 힘들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울산이 어떨까? 굉장히 이제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맥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게 그 한국형 블루칼라 중산층의 네. 꿈이 처음으로 실현된 도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 현대사 책을 보면 이촌향도를 하죠. 이촌향도를 이제 촌에서 이제 도시로 가는 게 이촌향도인데 사실 이촌향도 하면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서 호남선을 타고 전라선을 타고 이제 용산역에 내려서 서울역에 내려서 뭐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집에서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켜서 뭐 출세를 하고 전문직이 되고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비전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로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 노동자 중산층의 신화를 하나 만든 게 분명하고 울산이 GRDP가 1등이에요.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1등이고 소득 기준에서도 전국에서 3위권 안에는 항상 들어갔고 사실 1등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중이죠. 다른 곳들이 치고 올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울산은 분명히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뭔가를 땀 흘리는 사람들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 상징이 계속 갈 수 있는가는 좀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고 꼭 반드시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저는 뭐 문제적이라고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울산에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해서 1억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울산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네. 근데 울산에 왜 주목했느냐라는 질문은 약간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 왜요? 아니 지금 면전해놓고 멍청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자분들이 좋아할 걸. 그 똑똑한 모든 거를 다 아는 YG한테 멍청하다고 얘기해주면. 아니 왜 멍청한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거제를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결로 어차피 지금 그쪽 분야 쪽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다음 쓸 거면 울산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울산이 제조? 아니 서울을 쓸 수는 없잖아. 제조업 얘기를 하는데. 나 요즘에 진짜 JYP한테 치이고 청취자들한테 치이고 진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왜 하필 울산이 제조업 기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책에 조금 써놓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썰도 있고 뭐 사실은 이유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JYP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는 울산도 여쭤보고 싶어요. 마산 지명은 아까 알아냈잖아요. 네. 울산 지명도 그런 거 있습니까? 울산은 왜 울산이에요? 또 그건 잘 모르네요. 제가. 울산이 근데 울산에 살지 않아서 그래. 울산에 살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네요. 울산은 사실은 그거입니다. 일제시대 첫 번째로 개발이 된 거는 이제 동해선을 타고 만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괴간을 한번 갈아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점. 기차의 거점으로서 하나의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제가 그 동아시아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다음에 만주하고도 계속 중일 전쟁을 하고 전개를 할 때 이제 일본 본토에서 전투기가 뜨게 됐을 때 한 번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기착을 해가지고 급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급유 기지가 이제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정유 시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이제 이승만 때부터 여기를 좀 개발을 할까 계속 이제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거 기반으로 당시에 이제 그 이케다 스테타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울산 개발 계획을 그 1940년대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 때는 발굴이 안 되다가 6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 도면이요. 도시계획 도면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박정희가 빨리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 힌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구상 항상 경부축으로 그려야 되니까 경부축 안에 이제 울산 축선이 동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울산 좋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병철이나 재계에 있던 재벌들 관점에서 그 정유기지에 정유공장을 하고 싶은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비료공장을 거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화학은 기본적으로 석유가 있으면 연결된 이제 석유화학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를 다 손을 대고 싶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이제 수립하다 보니까 울산으로 경로가 정해지고 1962년에 이제 울산공업센터라는 게 생기는데 울산공업센터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산업지구를 지정하면 대부분 이제 산자부나 이제 국토부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했어요. 울산은 특정 공업지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을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밀어보겠다는 구상은 이미 60년대부터 있었던 거고 70년대 이제 중화공업화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부지가 있고 이쪽이 이제 국유지가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단을 들여오기가 용이한 조건이니까 이제 테스트 베드로 이제 현대 중공업이 잘 되는 걸 보고서 몰빵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었고 자동차 조선이 되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부지를 주면서 이제 울산이 커진 거죠. 그쪽이 이제 산업화의 센터고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포항이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동남권에 북쪽에 있고. 내려오면 울산이 있고 또 내려오면 창원이 있고 거제가 있고 그다음 여수까지 가는 동선에서 중간에 있으므로 이제 그러한 헤드쿼터 혹은 커맨드 센터로서 역할을 좀 하는 기지로 이제 잡아놨던 거죠. 아무튼 일제 강점기에 그 공항 비슷한 게 뭐 활주로가 네,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급유를 해야 되니까 석유 시설이 존재했고 석유 비치기지. 네, 저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역시 그 일제 강점기에 딱 찍어놓은 그것의 경로 우전이라는 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의원이 호남푸대접 시정위원회를 하던 시절인데 이제 산업화 거점을 이제 중화공업화 입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도 근데 울산이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울산이 좋았던 거는 지리적 이점도 있긴 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술 이전을 다 일본에서 해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일본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 기지가 나가사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kyu슈에서 오기에도 배로 오기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입지 관점에서도 이제 동남권이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입지도 괜찮았지만 석유 비축 기지 같은 게 있고 하면서 뭔가 어쨌든 최종 뭔가 결정은 박정희 정부 때 네네, 여기를 밀겠다라고 네. 한 거지만 그 과거의 전사는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중공업 좀 이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주영 회장이 가서 500원짜리야? 허벌판 보여주면서 네. 뭐 돈을 주면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 줄게 뭐 그게 지금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걸 해서 되는 걸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그땐 기획원, 경제기획원이 그렇게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하나 찔러가지고 정주영이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맞았다 중화공업. 근데 나는 지금도 그 일화를 보고 믿을 수 없는 게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돼. 내가 그 발주처의 사장님 같으면 그 계약한 놈한테 이거 너 미쳤냐? 너 뭘 보고 지금 허벌판 사진 보고 거기서 배를 주문하면 어떡하니? 이랬을 것 같은데 그 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워낙에 싸게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싸도 그렇지. 싼 게 비지떡이지 놈아 이러고 구박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비지떡이라도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뭔가를 확신을 줬겠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 약간 좀 뭔가 보증을 쓰거나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현대그룹의 그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다 30년사, 40년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설화가 이제 일종의 신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박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오원철이나 당시에 정부에서 중화공업화 기획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없다. 다 내가 이제 뒤에서 물 밑에서 그 500원짜리 동전 그 거북선 이거는 다 이제 약간 미화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맡기는데 만약에 못 만들어 주면 한국에서 또 약간 배상까지 다 해가지고 피해 보상까지 다 해가지고 보증도 써준대.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배는 기본적으로 보증을 하거든요. 네. RG라고 해서 리턴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내가 아까 멍청하다고 그랬더니 지금 YG가 얘기하면서 저한테 자꾸 막 손가락질하고 눈으로 약간 야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양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관계 불안한 미래에 약간 일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정리된 상태로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재밌게 여쭤본 거예요. 그 앞에 역사 부분이 솔직히 재미로만 따지면 제일 재밌죠. 옛날 그렇죠. 얘기가.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굳이 여기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JYP랑 저랑 취향 차이인데 그 역사가 저 60년대 말고 한 90년대 이 정도까지의 그 역사 발전 과정.
근데 이제 그 역사 부분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제 여기가 정말로 국가가 국군을 걸고서 진짜 몰빵을 해서 했던 그냥 비단 경상도에 그냥 이 사람들이 해놓은 역사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울산은 일종의 공유 자원이다 대한민국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 클러스터가 제대로 안 됐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겠죠. 그럼요. 중화공업화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됐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 책의 백미는 2부랑 3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부는 지금 울산 제조업은 어떻게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이제 쭉 서술을 해놓은 거고 3부는 그 울산 사람들에 대한 또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와 제일 유사한 그 챕터가 이제 3부인데 저는 이제 2부 3부가 이 책의 백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관계 불안한 미래를 전부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 딱 그냥 1부만 읽으면은 뭘 읽어야 되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2부 3부 읽어보라고 저는 권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집필하는 순서도 2부 3부를 쓰고 그다음에 1부 4부를 썼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빠르게 쓸 수 있고 이제 제가 좀 약간 입장이 정리된 것들부터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부 3부를 읽어보면은 울산의 미래는 없던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훅 하는데 네. 상당히 그 읽을수록 걱정됩니다. 미래가. 네. 울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이제 뭐랄까요? 조금 분석적으로 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공중부양한다고 해요. 제가 표현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졌고 울산이 뭐 별로 안 중요해졌고 두 번째 노동자들의 숙련도 별로 안 중요하게끔 시스템을 이제 한 30년 동안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부품 하청 업체들도 사실은 그 MK 체제에서는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만 해도 다 데리고 간다. 그 업체 관점에서는 너무 우리 후려치는 것 같고 단가 후려치는 것 같아도 해외 진출하면 같이 데려가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확보해 주니까 그거 갖고 이윤을 상쇄하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당신 트랙 레코드를 요구해 요즘에는 그 부품 업체들한테 아니 테슬라에도 폭스바겐에도 납품 안 되는 거 우리한테 들고 오지 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현대차에만 몰빵하라라고 막 했으면서 딴 데다 팔면은 벤더를 끊었어요. 한동안 벌칙처럼. 니네 우리한테 물량 치다가 이거 하면 이쪽에다 기술 넘겨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된 거예요. 관계를 끊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셋의 주체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 관점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안 뽑네. 앞으로 별로 안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안 뽑겠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매달리게 되고 지역 관점에서 공장에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옛날에는 뭐 대졸자도 뽑았는데 이제 대졸자는 전혀 안 뽑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품업체의 관점에서 우린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이제 자동차가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종류의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좋은 고용은 안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청만 많이 뽑고 이주 노동자만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조선소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기여가 되는지 혹은 이 지역들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는지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이 있고 뭐 석유화학 근데 워낙 미미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종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울산의 세계 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게 석유화학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매출로는 큰데 고용에는 거의 기여가 없으니까. 자, 2부 제목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박동이 꺼져간다. 막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이야기고. 3부의 제목은 산업 가부장제의 그림자와 중산층의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역사분이 제일 재밌다는 건 그냥 정말 재미 차원에서 한 얘기였고 가치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2, 3부가 핵심인데 왜 이렇게 지금 그 인력 구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